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진 큰댁 이야기. 옛날 어느 집에 바람둥이 남편이 있었지요. 남편은 고개 너머에 첩을 두고 날마다 밤이면 그리로 가는 것이었어요. 큰댁은 서럽고 화가 났지만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댁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당신이 밤마다 작은 집에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적적하니 앞으로 날마다 집신 한 켤레씩만 삼아주세요. 그래? 그런 부탁이야. 내 들어주지. 남편은 날마다 집신 한 켤레씩 삼아주었어요. 큰댁은 그 집신을 신고 밤마다 마룻기둥을 붙잡고 어디까지 오셨나요? 하면서 빙빙 돌았지요. 돌다 보면 날이 새고 집신도 다 닳아 없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무얼 하느라고 매일 밤 집신 한 켤레를 다 닳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첩의 집에 가는 척하고는 뒷곁에 숨어서 엿보았지요. 그랬더니 큰댁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어디까지 가셨나요? 어디까지 오셨나요? 가다가 몸은 다치지 않으셨나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요. 하고 설게 노래를 부르면서 날이 셀 때까지 마루를 뱅뱅 돌고 있거든요. 엿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너무 매정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 번 다시 첩의 집에 가지 않고 큰댁하고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골 양반과 쇠득이. 옛날 어느 시골에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양반으로서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까봐 무슨 일이든 몹시 조심하곤 하였어요. 그런데 시골 양반은 나이 50살이 넘도록 아직 서울 구경을 못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서야 어떻게 양반으로서 체면이 서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떠났답니다. 견마자비로는 걸음걸이가 빠른 쇠득이를 세웠지요. 쇠득이는 시골 양반한테 빚진 몸이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쇠득이는 말에 시골 양반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였어요. 때는 무더운 삼복철이라 며칠을 꼬박 걷다 보니 쇠득이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지요. 쇠득이는 말을 끌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양반은 편안히 말 안장에 앉아 끄덕끄덕 졸며 가는데 자기는 집신마저 다 다른 데다가 부르튼 발까지 팅팅 부어올라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쌀 몇 대박을 구워 먹은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쇠득이는 말을 멈춰 세우고 다짜고짜 들이대었지요. 날이 이제 그만큼 타고 왔으면 좀 바꿔 타는 것이 어떻소? 아니, 이놈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양반은 쇠득이 같은 천한 상놈한테서 그런 말을 듣자 너무 분해 경풍 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러자 쇠득이는 크게 소리내어 웃더니 내리기 힘들다면 내가 내려드리지요. 하며 말잔등에 앉아있는 양반을 덥석 들어 내렸어요.
이 양반도 몰라보는 고얀 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야단쳤으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산속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말고삐나 단단히 잡구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양반은 더 이상 호통치며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었어요. 쇠드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드기를 말에 태우고 견마잡이가 되었답니다. 분해도 참아야 하였어요. 양반이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나 다행히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놓였지요. 서울로 가까이 와서야 쇠드기는 양반 날이 이제는 탓이지요 하고 말 잔등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제야 양반은 말 고삐를 놓고 다시 말에 탔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양반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못내 걱정하며 쇠드기 입을 막으려 하였지요. 쇠드기, 어서 쌀이랑 더 가져다 먹게나. 나중에 안 갚아줘도 되네. 그저 내가 자네 견마잡이를 썼다는 말만 말아주게나. 그러자 쇠드기는 좋은 수가 생겼다고 좋아했답니다. 쇠드기는 집에 쌀만 떨어지면 양반을 찾아갔어요. 날이 서울로 올라갈 일이 이젠 없나이까? 이렇게 슬쩍 묻기만 해도 양반은 그때마다 기겁을 하며 쇠드기, 어서 쌀을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게나. 하며 쌀 뒤지로 달려가곤 하였답니다. 3가지 소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주 호화롭게 차려입은 백작 부부가 마차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좋겠네요. 부인이 아주 부러운 듯이 말을 하였지요. 그러자 남편도 그래, 참 좋겠다. 늘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부러운 눈길로 그 백작 부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는 없을까요? 하고 아내가 큰 한숨을 쉬었지요. 바로 그때 두 사람 앞에 정말로 날개를 단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부부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라졌지요. 두 부부는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지만 서둘러 무슨 소원을 빌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은 멋진 마차에 하인을 거느릴 생각을 하였고 부인은 아주 예쁜 드레스에 온갖 귀금속을 갖는 상상을 하였지요. 그러다 문득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여기에 맛있는 베이컨을 구워 먹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프라이팬에는 베이컨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소원 하나가 벌써 사용되었잖아. 남편은 그 귀중한 소원을 보잘것없는 베이컨에 쓴 일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 원참, 그따위 베이컨 당신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러자 남편의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코에 베이컨이 붙어버렸지요. 거울을 본 아내는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 울지 말아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더 남아있지 않소? 마지막 소원은 당신 코에서 베이컨을 떼어내는 데 쓰면 되지 않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허황된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구슬.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는 화씨지벽이라는 보물이 있었답니다. 화씨지벽은 옥을 다듬어 만든 구슬로 천하에 둘도 없는 물건이었지요. 소문을 들은 진나라의 소양왕은 어떻게 해서든 그 구슬을 손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나라의 해문왕에게 사신을 보내 제안하였지요. 15성을 줄 터이니 화씨지벽을 우리 진나라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소? 힘이 약한 조나라는 힘이 센 진나라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평소 소양왕의 성격을 볼 때 화씨지벽을 바친다고 해서 성을 넘겨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진나라가 쳐들어와 우리 조나라를 짓밟을 것이 분명하고. 며칠을 고민하던 해문왕은 결국 화씨지벽을 진나라에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이때 인상여라는 신하가 화씨지벽을 진나라에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해문왕의 예상대로 구슬을 건네받은 소양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현명한 인상여가 해문왕 앞에 나아가 말하였어요. 폐하,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화씨지벽에는 흠집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잠시 구슬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양왕은 아무 의심 없이 화씨지벽을 다시 인상여에게 돌려주었지요. 폐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이 구슬을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만일 억지로 빼앗으시려고 하면 기둥에 던져 화씨지벽을 깨뜨리겠습니다. 소양왕은 쩔쩔매며 성을 내어주겠다고 거듭 다짐하였지요. 그러나 그날 밤 인상여는 아무도 모르게 화씨지벽을 조나라로 온전히 돌려보냈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구슬이란 뜻의 고사성어 완벽은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또는 물건을 끝까지 무사히 지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금대지와 사슴 가죽. 지금의 철원군인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 뒷산에 금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돼지란 놈이 어찌나 힘이 세고 신통력이 대단한지 다른 짐승으로는 물론 사람으로도 곧잘 둔갑을 해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하루는 이 금돼지가 김화 원님을 감쪽같이 납치해다가는 곧 잡아먹지도 않고 날마다 일을 시켰어요. 김하 사람들은 원님이 갑자기 없어져서 아무리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틀림없이 금돼지란 놈의 짓이다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루는 금돼지가 원님에게 물었지요. 오늘은 내가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이 굴 속에 꼼짝 말고 있거라.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님이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오? 가르쳐주면 나도 가르쳐주겠소. 나는 사슴 가죽이 가장 무섭다.
너는 무엇이 무서우냐? 나는 뭐니 해도 인절미가 가장 무섭소. 이 인절미가 무엇이냐? 찹쌀로 만든 떡이요. 떡이 무섭다니. 말도 마시오. 그놈을 자꾸만 먹으면 죽고 말지요. 그러냐? 알았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 금돼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원님을 굴에 가두고 인절미로 문을 막았어요. 굴에 갇힌 원님은 도망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인절미가 얼마든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며 며칠을 보내었지요. 이제 금돼지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 싶어지니 원님은 다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디서 사슴 가죽을 구할 수만 있으면 금돼지를 물리칠 수가 있겠는데 어두운 굴에 갇힌 몸으로 어떻게 사슴 가죽을 구한단 말이에요. 원님은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하고 자기 몸을 뒤져보았지요. 바로 그때 손에 잡히는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 끈이었지요. 그런데 그 열쇠 끈이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옳지, 여기 사슴 가죽이 있구나. 그런데 너무 작아 어떨는지? 그렇지만 작아도 사슴 가죽은 틀림없는 사슴 가죽이렸다. 원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금돼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소란한 발소리와 함께 굴 문이 열리고 금돼지가 들어서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기의 아내였지요. 아내를 본 원님은 깜짝 놀랐지만 이때다 생각하고 열쇠 끈을 앞으로 불쑥 내밀며 고함을 질러대었어요. 이놈아,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아니, 그건 사슴 가죽이잖아. 금돼지는 열쇠 끈을 보자 금방 기운이 빠져서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렸어요. 이를 본 원님은 더욱 기운을 내어 금돼지를 칼로 찔러 죽였답니다. 그리하여 금돼지한테 납치당했던 원님과 아내는 그동안 금돼지가 굴 속에 쌓아두었던 온갖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큰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소금아 멈추어 다오. 옛날 어느 임금님은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가진 보물은 몇 통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몇 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임금님의 몇 통은 갈면서 소원을 말하면 소원대로 되는 신기한 몇 통이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오고 고기 나와라 하면 고기가 나오는 신기한 몇 통이래요. 그것만 있으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겠군 그래. 백성들은 임금님이 가진 신기한 보물 얘기를 자주 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도둑은 몇 통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임금님의 몇 통을 갖게 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지. 도둑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던 도둑은 재상의 집을 찾아갔지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의심해서 매통을 땅속에 파묻어 놓는다면서요? 도둑은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신하들을 의심하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재상은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매통을 도둑 맞을까봐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는 소문이 났던데요.
도둑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임금님은 매통을 앞마당 연못가에 두고 지내신다. 재상은 화가 나서 얼떨결에 말해버렸어요. 도둑은 임금님의 매통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내었지요. 나으리, 그러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어찌합니까? 임금님의 매통을 누가 감히 가져가겠느냐? 동산으로 해서 도둑이 든다 하여도 매통이 있는 연못가엔 언제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훔쳐갈 수가 없단 말이다. 재상은 자신있게 말하였지요. 옳거니 동산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구먼. 도둑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도둑은 임금님이 계신다는 대궐 동산으로 해서 담을 넘어 연못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지요. 그래, 이게 바로 매통이로구나. 도둑은 매통을 짊어지고 대궐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떠났지요. 길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임금님이 매통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온 나라 안에 사람을 풀어 도둑을 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 잡히는 날이면 꼼짝없이 목을 베이겠지요. 계속 매통을 짊어지고 갈 수 없었던 도둑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기로 하였어요. 먼 바닷길로 돌아가면 안전하겠지. 도둑은 배 한 척을 훔쳐 매통을 싣고 뱃사공 한 사람을 구하였어요. 뱃사공은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움직였지요. 도둑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괜히 싱글벙글 웃음도 났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뱃사공은 도둑을 보며 의아해하였지요. 자네는 상관 말고 빨리 배나 저으시게. 뱃사공은 입을 삐죽거리며 노를 저었어요. 무엇부터 나오라고 할까? 쌀, 보리, 콩, 팥, 뭐가 제일 좋지? 도둑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얼른 살 수 있는 것들이야. 뭐 귀한 것이 없을까? 도둑은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래, 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 하지만 꼭 필요한 것. 돈을 가지고도 사기 어려운 것 말이야. 그래서 빨리 팔리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말이지. 도둑은 뱃전에 걸터 앉았어요. 여보시오, 꼭 필요한데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라면 소금이 있지 않소? 뱃사공은 도둑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불쑥 말을 걸었지요. 옳거니 그게 좋겠구나. 소금이라면 당장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을 것이야. 도둑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옛날에는 나라 안에 소금이 귀하였지요.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도 소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소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면 쌀이나 다른 것보다 더 잘 팔릴 게 틀림없었지요. 도둑은 어깨를 들썩이며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매통아, 매통아, 소금을 내라, 소금을. 도둑은 얼떨결에 외치고 말았어요. 순간 매통에서는 하얀 소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도둑은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어요. 아니, 이건 정말 소금이 아니냐? 어디 맛 좀 보자. 도둑은 소금을 집어 입에 넣어보았지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틀림없었어요. 소금은 조금씩 조금씩 배 안에 가득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둑은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여보시오, 소금이 배를 가득 덮겠소. 뱃사공은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둑은 듣는 둥 마는 둥 눈을 감고 있었지요.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매통에서는 소금이 자꾸만 쏟아졌지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이것 보시오. 배가 곧 가라앉는단 말이오. 뱃사공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도둑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배는 온통 소금 무더기였지요. 이윽고 배에 소금이 넘치면서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배는 무거워져서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었지요. 해라 모르겠다. 뱃사공은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도둑은 엉덩이가 축축해져서야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매통아, 소금을 그만다오. 소금아, 멈춰다오. 도둑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매통을 버리고 헤엄을 칠까? 도둑은 매통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도둑은 매통을 꼭 붙든 채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상한 매통은 지금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소금을 쏟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원님. 옛날 옛적 한 고을에 지혜로운 원님이 살았대요. 어느 날 사냥꾼이 한 아주머니를 이끌고 동원으로 왔지요. 원님, 이 아주머니가 제 매를 죽였으니 매값을 받게 해주십시오. 원님이 아주머니를 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찌하여 사냥꾼의 매를 죽였소?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원님, 저희 집은 저와 아들 하나, 그리고 암탉,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매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가족이나 다름없는 암탉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 매를 죽여버렸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냥꾼이 화를 벌컥 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매를 죽이다니. 아주머니가 가만히 계셨으면 내가 닭값을 물어주려고 했단 말이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원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아주머니가 매를 죽였으니 매값을 물어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닭을 식구라고 생각하는 아주머니의 입장에서는 매를 죽일 수밖에 없었겠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원님이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사냥꾼에게 묻겠노라. 매는 무엇을 잡는 새인고? 그야 꿩을 잡는 새입죠. 매값은 얼마인가?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샀습니다요. 사냥꾼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솔개는 무엇을 잡는 새인가? 그야 닭을 채워서 잡아먹는 새입죠. 원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솔개 값은 얼마나 되는가? 사냥꾼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매와 솔개를 비교하십니까? 솔개는 값도 안 나갑니다. 분명 매는 꿩을 잡는 새이고 솔개는 닭을 잡는 새라고 했겠다. 예. 그렇다면 자네가 가지고 있던 새는 매가 아니라 솔개였구먼. 아주머니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암탉을 죽였으니 암탉 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한동안 사냥꾼은 멍한 얼굴로 원님을 바라보았어요.
맷값을 받으려던 사냥꾼은 도리어 아주머니에게 닭값을 물어주어야 했지요. 사냥꾼과 아주머니가 동원을 나가자 이방이 날이 사냥꾼이 가져온 건 틀림없는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개라고 하시다니? 하고 원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자네는 그럼 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오라. 매를 솔개라고 하시니? 매라고 해도 솔개 구실을 하면 솔개나 다름없네. 그건 그렇고 자네는 아주머니와 사냥꾼 중 누구의 형편이 더 딱하다고 생각하는가? 구야, 암탉을 가족처럼 여기는 아주머니가 더 딱하지요. 사냥꾼이야 쌀 한 가마니를 주고 매를 사서 꽁 사냥을 할 정도이니 살림살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방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말이네. 법대로 했다면 아주머니는 매값을 물어야 하지. 그러나 법대로 했을 경우 우리 고을에 한 가족이 불행해진다네. 매 한 마리 때문에 한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네. 원님의 말을 듣고 이방은 크게 감탄하였어요. 우리 원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구나.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가 광주리에 수수떡을 가득 담아 동원을 찾아왔어요. 저희 닭의 억울한 죽음을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수수떡을 만들어 왔습니다요. 원님이 빙긋 웃으며 수수떡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있던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와 수수떡을 집어먹었지요. 잠시 후 원님이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물었어요. 요새 수수떡 하나에 값이 얼마나 합니까? 1전 정도 하는데 그거는 왜 물으시지요?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수수떡 하나를 먹었으니 1점만 드리겠소. 아이고 나리, 제가 가지고 온 떡은 팔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요. 어제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허,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가 어찌 백성의 떡을 그냥 먹을 수 있겠소? 하고 원님은 광주리에 돈을 넣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령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사령들은 자기가 먹은 떡의 개수를 세어 광주리 안에 돈을 넣었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원님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답니다. 종달새의 깃털. 갓 날게 된 어린 종달새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이 종달새는 틈만 생기면 하늘을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그날도 종달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종달새는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고양이가 끌고 가는 조그만 짐수레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짐수레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어요. 신선한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맛있다는 말만 들어도 군침을 흘리고 맛있는 것을 보면 못 참는 성미였거든요. 이야, 벌레라고? 그것도 신선하단 말이지.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풀밭에 내려앉은 종달새가 물었어요. 고양이님, 그 신선한 벌레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이게 좀 비싸지.
얼마지요? 하지만 넌 돈 한 푼 안 내고 벌레를 얻을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래, 너의 그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 준다면 벌레 3마리까지 줄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인심을 쓰는 것이다. 종달새는 웬 횡재냐고 생각했지요. 얼른 날개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그 벌레와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깃털이 하나쯤 없어져도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늘로 올라가려던 종달새는 맛있는 그 벌레가 더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종달새는 다시 풀밭으로 내려앉았어요. 겨눈질로 종달새가 하는 꼴을 다 훔쳐보면서도 고양이는 모르는 척 수레를 끌고 갔지요. 고양이님. 종달새가 고양이를 불러 세웠어요. 왜 그러시나? 고양이가 멈춰섰지요. 벌레를 더 달라고?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에라, 선심을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뭐. 얘따 가져가거라. 깃털이나 뽑아주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주고 벌레를 샀답니다. 종달새는 벌레를 다 먹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샀지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답니다. 고양이는 그럴 적마다 종달새의 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종달새는 날개를 파닥거렸지만 이젠 나무 위에까지도 겨우 날았답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고양이는 그럴수록 조금만 더 하며 기다렸지요. 너 왜 그러느냐? 일부러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벌레가 너무 맛있어요. 종달새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깃털을 뽑아 벌레와 바꿔 먹었어요. 이젠 날지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답니다. 그 기회를 놓칠 고양이가 아니지요. 이놈! 마침내 고양이가 종달새를 덮쳤어요. 종달새는 꼼짝 못하고 잡혔지요. 날개 깃을 너무 뽑아버려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살려주세요. 종달새가 사정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비웃었답니다. 그깟 깃털이 나에겐 무슨 쓸모가 있다고 애써 잡은 벌레와 바꾸겠느냐? 그건 다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였단 말이다. 맛있는 벌레를 먹는 재미에 빠져 생각 없이 자꾸만 깃털을 뽑아주었던 종달새는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혼자 지키기가 벅찼지요. 그렇다고 하인을 따로 두어 지키게 하려니 밥해 먹이고 세경 주는 것이 아까워서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부자는 생각 끝에 모든 문에 방울을 달기로 했답니다. 대문에는 아주 커다란 방울을 달아놓아서 누가 대문을 건드리기만 해도 시끄럽게 딸랑딸랑 울렸지요. 그러다 보니 밖에 누가 왔는지 안에서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 어리석은 도둑 2이 살고 있었답니다. 두 도둑은 부잣집을 어떻게 털어볼까 궁리를 했어요. 저 집에는 값진 것이 많아 한번 잘 털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문마다 방울이 달려 있으니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한 도둑이 말했지요.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멋지게 털 수 있을까? 다른 도둑도 맞장구를 쳤어요.
방울이 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맞아. 그 부자기가 어찌나 밝은지 조그만 방울 소리가 들려도 달려 나온단 말이야. 두 도둑은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했어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됐어. 오늘 밤 우리 그 부잣집을 털러 가자고. 한 도둑이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손뼉을 쳤어요. 무슨 방법인데? 어서 말해봐. 다른 도둑이 조바심치며 말했지요. 이 바보야. 아주 간단해.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그래, 어서 얘기해 보라니까. 돌머리도 돌아갈 때가 있구나. 봐라, 소리는 어디로 듣는가? 그거야 귀로 듣지 어디로 들어? 그래, 귀로 듣지.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면 귀를 막아야 한다고. 자, 내가 소리칠게. 귀를 막고 있어 보게나. 한 도둑이 귀를 막고 섰어요. 그러자 다른 도둑이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쳤지요. 에이, 도둑놈아. 다른 도둑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귀를 막고 서 있는 도둑에게는 잘 들리지 않아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지요. 이야, 하나도 안 들리네. 이번엔 네가 해봐. 내가 소리쳐 볼게. 두 도둑이 서로 위치를 바꿔서 소리쳐 봤으나 역시 들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리를 치는 내게는 들리는데? 한 도둑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것도 문제 없네. 여기 솜으로 틀어막으면 되지 않겠나? 너도 틀어막고 나도 틀어막자고. 자, 저리 가서 다시 소리쳐 보게나. 다른 도둑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이야, 하나도 안 들린다. 성공이다, 성공. 자, 가자고. 가자. 큰 자루 옆에 차고 부잣집 앞으로 출동. 그날 밤 두 도둑은 살금살금 부잣집 대문 앞에 다가갔어요. 대문에는 커다란 방울이 매달려 있었지요. 두 도둑은 주머니에서 솜을 꺼내 정성스레 자신들의 길을 틀어막았어요. 그러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두 도둑은 서로 몸짓과 눈짓으로 말했어요. 대문에 있는 방울을 떼어내게나. 그래. 그러나 방울은 워낙 단단히 매놔서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둑이 방울을 떼어내려고 흔드는 바람에 딸랑딸랑 울렸지요. 그러나 두 도둑에게는 방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겨우겨우 방울을 떼어냈어요. 성공이다, 성공.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괜히 겁먹었구먼. 두 도둑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크게 웃었답니다. 두 도둑의 귀에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두 도둑은 창고를 열고 큰 자루에 값비싼 보석과 곡식을 담기 시작했지요. 방에 들어가 장롱도 뒤졌고 부엌 찬장도 뒤졌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한 자루 가득 담았어요. 자, 이제 그만 가자. 이 자루 메고 가기도 힘들겠다. 한 도둑이 말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더 이상 도둑질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살겠어. 어서 가자고. 옆에 있던 다른 도둑이 말했어요. 이 좋은 방법을 왜 여태 안 써먹고 고생했을까? 다음부터는 도둑질할 때 꼭 귀를 막고 하자고. 그러나 두 도둑 뒤에는 아까부터 부자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두 도둑은 귀를 막고 있어서 부자가 소리치며 달려온 것도 못 들은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부자가 내려친 몽둥이를 맞은 한 도둑이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주인이 알고 나왔지? 다른 도둑도 몽둥이로 얻어맞고 멍한 얼굴이었어요. 이 도둑놈들아, 간이 커도 분수가 있지. 웃고 떠들며 도둑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두 도둑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부자는 두 도둑 귀에서 솜을 빼냈답니다.
이 아이 녀석들아, 내 놈들 기만 막는다고 소리가 안 나오느냐? 어리석은 두 도둑의 이야기처럼 얕은 꾀를 서서 남을 속이려고 할 때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고생하여 얻은 명당.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봐주는 윤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는 덕을 많이 베풀어 쌓는 적덕가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동지 섣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에 스님 한 사람이 냇물을 건너오다가 물에 빠졌어요. 윤생원은 집 앞에 있다가 그 같은 광경을 보고는 얼른 달려가 스님을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스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언 몸을 잘 녹여주었지요. 그런데 스님은 열이 오르고 몸을 벌벌 떨었답니다. 스님은 장티푸스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엄동설안에 무슨 장티푸스란 말이지요. 그러나 윤생원은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앓는 스님을 처음에 대할 때의 마음처럼 잘 대해주었어요. 윤생원의 정성에 장티푸스는 나았지요. 병이 다 나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주인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몸조리를 더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겨우 나으셨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스님은 윤생원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길을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3년 뒤 여름, 윤생원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고 있었지요. 마침 체격이 좋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윤생원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그 참외 참 맛있겠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스님, 어서 원두막으로 오르십시오. 참외를 주겠소. 드리고 말고요. 어서 오르십시오. 윤생원은 잘 익은 참외를 따다가 스님께 드렸어요. 스님은 정신없이 먹었지요. 참외 7개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아이고 배야. 스님은 배가 아프다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윤생원은 깜짝 놀라 약을 지어오고 침 놓는 사람을 데려오는 등 정성을 다해 스님의 아픈 배를 고쳐놓았지요. 배앓이가 다 나았는데도 스님은 떠날 기색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저녁이 다 되자 스님이 말했어요. 갈 길이 좀 멀어서. 하루 묵고 가시지요. 윤생원이 권하자 스님은 그 이튿날도 미적거리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생원은 조금도 낯을 바꾸지 않고 정성껏 잘 모셨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점심때였어요. 술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딘 마실 수가 없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님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흉이 잡히는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윤생원은 술을 갖다 대접하였어요. 스님, 술이 아니라 곡차입니다. 그러니 드십시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스님은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술이 있으니 고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요. 윤생원은 조금도 싫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부얼채입니다. 부얼채? 도끼로 다듬은 나물이란 말이지요. 그거 참 맛있겠군요. 스님은 부얼채를 곁들여 가며 술을 실컷 마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별을 고하였지요. 먹을 것을 실컷 먹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더 있다 가시지 않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주인장께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스님은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스님이 떠나고 윤생원의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어느 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스님이 찾아왔어요. 상중이시군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안장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맷자리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말에 윤생원은 좋아했지요. 그러자나도 맷자리로 고민을 하였는데 이 얼마나 반가운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길을 떠나시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많이 가져가셔야 할 겁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충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윤생원은 스님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오래된 절이 있었지요. 스님은 윤생원을 데리고 그 절로 들어갔어요. 절에는 한 스님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스님, 저 왔습니다. 스님이 소리를 질러도 잠든 스님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코를 골며 자는 스님은 윤생원 집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바로 그 스님 아니겠어요? 스님, 윤생원을 모셔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스님이 시켜 날 데려왔단 말인가? 윤생원은 깜짝 놀랐어요. 코를 골던 스님은 눈을 살며시 뜨더니 한마디 내던졌지요. 오셨구먼. 윤생원은 스님께 공손히 합장을 했어요. 내 얼마 전에 보니까 적덕을 많이 했어. 그러나 그 적덕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좀 더 해야 돼. 윤생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무슨 적덕을 했습니까? 저는 적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말에 그 제법 향기가 있군. 그럼 여기서 나랑 며칠 같이 묵지? 예, 윤생원은 절에 스님과 함께 묵었어요. 스님은 윤생원을 떠보느라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대고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대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윤생원은 시종일관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어요. 어느 날 스님이 윤생원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안장을 못했다며? 네. 내일이라도 자리를 보러 떠나야 할 텐데. 윤생원은 스님의 처분만 바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두 스님과 윤생원은 길을 떠났어요.
코를 골며 자던 스님이 앞장서고 물에 빠졌던 스님이 그 뒤를 따르고 돈 짐을 진 윤생원은 맨 뒤에서 길을 갔지요. 아, 경치가 참 좋구나. 좀 쉬어가지. 코를 골며 자던 스님은 쉬느라 하루에 20리도 가기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노자가 몇 배는 더 들었어요. 이제는 돈이 달랑달랑하여 물에 빠졌던 스님에게 살짝 물어보았지요. 노자가 떨어져 가니 어떡하지요? 노자가 벌써 떨어졌어. 내가 돈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코를 골던 스님이 먼 발치에서 대신 대답했어요. 윤생원은 머쓱해 잠자코 있었지요. 우리가 이 객주집에 있을 테니 돈을 더 가져오게. 윤생원은 부지런히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왔어요. 코를 골던 스님은 몇 달 동안 윤생원을 데리고 다니며 충청남도를 한 바퀴 돌다시피 하였답니다. 윤생원은 조금도 꺼려하는 마음 없이 두 스님을 정성껏 잘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빠졌던 스님이 윤생원을 불렀어요. 윤생원, 예, 노자가 안 떨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데에 가는데 몇 자리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데가 없느냐고 여쭈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님이 귀퉁배기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 마시고 절을 2번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물에 빠졌던 스님이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는 뜻에서 넌지시 일러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코를 골던 스님은 다른 날과 달리 일찌감치 서둘렀어요. 양지 바른 산길쓱에 오르더니 지팡이를 꽂았지요. 그거 참 좋다. 여기가 명당이니까 아버님을 이곳에 모시거라. 저 스님,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까? 윤생원은 물에 빠졌던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이런 천하의 도둑놈 같으니라고? 적덕은 눈꽃만큼 하고 좋은 자리를 바라느냐? 코를 골던 스님은 큰 소리로 나무라며 기퉁배기를 때렸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윤생원은 나동그라졌지요. 윤생원은 벌떡 일어나 스님에게 절을 2번 하였답니다. 허허,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꾸나. 코를 골던 스님은 껄껄 웃으며 발길을 돌렸답니다. 며칠을 걸어 충청남도 서산 땅에 맷자리를 잡아주었어요. 여기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천하의 대지이다. 여기에 아버님을 모셔라. 말 못할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거라. 옛날에는 임금이 나온다고 하면 역적으로 몰려 말 못할 자리라고 말하였지요. 윤생원은 모진 고생 끝에 명당을 찾아 아버님을 모셨어요. 이 이야기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상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